리브롱산에서 양치기를 할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몇 주일씩이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는 초원에서 사냥개 라브리를 데리고 양을 치며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씩 약초를 캐러 이곳을 지나가는 몽드르위르의 수도자들이나 피에몽 주변에서 수출 굽는 사람들의 시커먼 얼굴들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과 별로 접촉이 없는 외로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말도 없고 이야기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거의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2주일마다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험한 산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의 노새 방울소리를 들을 때나 꼬마 하인 미아로의 명랑한 표정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점점이 나타날 때면 나는 너무나도 기뻤다. 그때마다 나는 산의 아랫마을 소식, 가령 누가 세례를 받았다느니 누가 결혼을 했다니 하는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바로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근 마을에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보다 더 예쁜 여자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척하며 아가씨가 요즘도 파티에 자주 초대를 받고 나가는지, 또 많은 젊은 남자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전히 자주 찾아오는지를 은근히 물어보곤 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그런 것들은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때 내 나이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노라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다. 기다리던 2주일치의 식량이 늦도록 도착하지 않는 거였다. 아침나절에는 미사 때문에 늦는거려니 했고 정오 무렵엔 심한 소나기가 내려서 길이 막혀 그러려니 했다. 어느덧 3시가 넘어 하늘이 파랗게 개이고 물기를 머금은 산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나뭇잎에서 지는 물방울 소리와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 사이로 노새의 방울 소리가 부활절의 교회 종소리처럼 맑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노새를 끌고 온 사람은 꼬마 하인 마오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것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소나기가 온 뒤 한층 싱그러워진 산바람으로 뺨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인 채 식량이 실린 버들 광주리 사이에 반드시 앉아있는 거였다. 미아로는 알아 누웠고 노마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집에 가고 없다고 예쁜 스테파네트가 노새에서 내리며 말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오는 도중 길을 잃어서 늦어지게 되었노라고 했다. 그러나 머리에 꽂은 리본과 레이스로 장식한 나들이 옷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숲속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고 하기보다는 방금 어느 무도회에서 춤이라도 추다가 온 것처럼 보였다. 오, 귀여운 나의 아가씨. 아가씨는 아무리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겨울에는 양떼들이 몰고 마을로 내려가 농장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아가씨는 그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약간 새침한 표정으로 식당을 지나가기만 할 뿐 하인들에게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을 위해. 그런데 내가 어찌 넋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고는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가씨는 나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는 목장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 아가씨는 양가죽과 짚을 깔아 만든 나의 잠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랗고 초라한 외투, 채찍과 지팡이, 총 등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가씨에게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모양이었다. 여기에서 생활한다는 말이지? 가여워라. 언제나 혼자 지낸다니 얼마나 따분할까? 무얼 하며 지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문득 대답하고 싶었다. 당신만을 생각한답니다, 스테파네트. 그렇게 말했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당황하여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가씨는 내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듯이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던져놓고는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만나러 오겠지? 그녀는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거나 산 꼭대기에서만 사는 요정 에스테렐일 거야.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이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서둘러 가버리는 것이 마치 요정 에스테렐인 것 같았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떠났다. 아가씨가 비탈진 언덕 너머로 모습을 감추자 노새 발굽에 채이는 조약돌 구르는 소리가 나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 소리를 들으며 황망히 서 있었다. 행여나 꿈결 같은 순간이 깰까봐 석양이 질 때까지 잠에 취한 듯 꼼짝도 않고 있었다. 어느덧 골짜기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고 양들이 몸을 밀치며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다. 누군가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 싶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마도 산 아래 소르그 계곡에 이르러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내를 건너려다가 물살에 휩쓸릴 뻔한 모양이었다.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어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비록 지름길이 있어도 아가씨가 홀로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놔둔 채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가씨를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마음을 썼다. 7월에는 밤이 아주 짧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아가씨가 젖은 몸과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서둘러 불을 피우고 우유와 양저 치즈를 내놓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얼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자 나도 그만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숲속에는 기어이 어둠이 내리고 말았다. 서쪽 산마루에 희미하게 석양빛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가 내 숙소로 들어가 쉬도록 했다. 나는 깨끗한 집과 새 양가죽을 깔아놓은 다음 아가씨에게 편히 쉬라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내 가슴은 사랑의 불길로 활활 타는 듯 했지만 손톱만큼도 불결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세상의 어떤 양보다도 순결한 아가씨가 나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잠들어 있다는 뿌듯함만이 있었을 뿐이다. 밤하늘이 그처럼 아늑하고 뭇별들이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나는 거였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지푸라기를 부스럭거리는가 하면 매매 하고 울어대는 통에 아가씨는 차라리 불 곁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나는 입고 있던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의 어깨를 덮어주고 불길을 더욱 활활 돋우었다. 우리는 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 별빛 아래에서 밤을 지새본 적이 있다면 알 것이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서 살며시 눈을 뜬다는 사실을. 그 시간, 샘물은 더욱 투명한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 위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이며 춤을 춘다. 또 산의 정령들이 자유로이 움직이고 대기에서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낮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고요한 사물들의 세상이다. 그러한 밤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밤에 친숙하지 못한 우리 아가씨도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자그마한 소리에도 놀라며 내게 몸을 바싹 붙여오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 저 아래 연못으로부터 나는 슬픈 소리가 우리들 쪽으로 파도처럼 메아리쳐 왔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으며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조금 전에 슬픈 소리가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대답하며 성호를 그렸다. 아가씨도 따라서 성호를 그렸다. 그리고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 하늘을 보고 있더니 뜬금없이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목동들은 모두 마법사라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럴 리가요. 우리가 별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 산 아래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뿐이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다른 손으로 모피를 여미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다. 어머, 많기도 해라. 어쩌면 저리 더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은 처음이야. 넌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럼요, 아가씨. 우리들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성 야곱의 길이죠. 저것은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길게 뻗어 있죠.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센과 전쟁할 때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았다고 해요. 더 멀리 있는 저것이 영혼의 수레인데 4개의 바퀴가 반짝반짝 빛난답니다.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의 야수이고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마부라는 것이죠. 그 주위에 눈이 오듯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별들 보이시죠? 저것들은 하느님께서 자기 옆에 두고 싶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약간 아래 있는 것이 쇠스랑 또는 3명의 왕이라는 것인데 저 별은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준답니다. 저 별들만 봐도 지금 자정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약간 아래로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것이 시리우스예요. 목동들 사이에서 저 별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장드 밀랑이랑 3명의 왕, 닭장 등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 잔치에 초대되었답니다. 그런데 제일 성질이 급한 닭장은 가장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어요. 저기 보세요. 하늘 한복판에 있죠? 그러자 3명의 왕은 그 아랫길로 질러가서 닭장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맨 뒤에 뒤처지고 말았죠. 그래서 화가 난 장드밀랑은 2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 후 3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죠.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와 저녁에 양들을 몰고 돌아올 때 저 별은 변함없이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죠. 우린 저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한답니다.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쫓아다니면서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을 하죠. 정말? 별들도 결혼을 하니? 물론이죠, 아가씨. 나는 이제 별들의 결혼에 대해 막 설명을 할 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향긋하고 보드라운 그 무엇이 어깨 위로 사뿐히 얹혀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리본과 레이스를 단 물결 같은 머리카락이 곱게 내려진 채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을 청하고 있는 아가씨의 머리였다. 아가씨는 날이 밝아 별들이 희미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조금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맑은 밤의 보호 속에서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총총한 별들이 양떼처럼 조용히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머리에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지금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이다.